새벽 5시 아우라 호텔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시간. 거대한 샹들리에의 크리스털이 아직 밤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을 때 안서연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로비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황금 기둥의 표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왜소하고 흐릿했다. 마치 이 호텔의 화려함 속에 존재하는 유령 같았다. 서연에게 세상은 소리가 없는 흑백 영화와 같았다. 15년 전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녀는 목소리와 함께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과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만이 존재했다. 동료 청소부들은 그녀를 번거리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험담을 늘어놓거나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갑옷이었다. 에어이 번거리, 거기 복도 끝에 VIP 고객이 와인을 쏟았으니 빨리 가서 치워. 청소반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까딱 숙여 보이고는 서둘러 청소 카트를 밀었다. 34층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VVIP 라운지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돌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과 호텔 지배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바닥에는 값비싼 레드와인이 붉은 피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은 연신 허리를 굽혔다. 중년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마치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저런 애한테 뭘 맡겨요. 제대로 할 줄이나 알겠어. 보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는데. 서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묵묵히 무릎을 꿇고 와인 자국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냄새를 제거하는 특수 용액을 뿌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여러 번 닦아내자 바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광택을 되찾았다. 그녀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자 중년 여성은 쯧하고 혀를 차며 자리를 떴다. 지배인은 멋쩍은 표정으로 서연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다음부턴 좀 더 빨리 움직여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의 카트를 밀고 나왔다. 이런 일은 일상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지워져야 할 얼룩과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연이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는 것을. 그녀는 방금 그 중년 여성이 몰래 다른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고 지배인이 그녀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보석을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비밀은 소리 없이 쌓여갔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청소하라는 지시였다. 호텔의 심장부이자 왕좌인 그곳은 유진그룹의 부회장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강태민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평소에는 베테랑 청소부 2명이 전담했지만 오늘따라 2사람 모두 갑작스러운 병가를 냈다고 했다. 청소반장은 왠지 모를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에게 신신당부했다. 부회장님 공간이니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해. 그리고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알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강태민.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폭군으로 통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결벽증을 가졌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가차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서연은 그를 몇 번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내부는 온통 검은색과 금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공기마저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요새 같았다.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공간을 탐색하듯 움직였다. 책상 위에는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류들이 각을 맞춰 놓여 있었다. 책장에는 경영학 서적과 함께 고전 철학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의 성격이 공간 곳곳에 묻어나는 듯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빈틈을 보이지 않는 남자.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연은 서재 옆에 딸린 작은 탕비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둔탁한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다. 탕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거실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강태민은 혼자가 아니었다.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자가 그를 따라 들어왔다. 서연은 그 남자의 얼굴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야당의 유력 국회의원 김 의원이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강태민의 목소리는 평소 직원들에게 하던 것과는 달리 꿀처럼 달콤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헤어허 강 부회장께서 부르시는데 와야지.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나. 강태민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시계불을 붙였다. 짙은 연기가 공중으로 퍼져나갔다. 물론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법안만 통과되면 저희 유진바이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여기 의원님의 노고에 대한 작은 성의입니다. 강태민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김 의원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가 가방을 열자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역시 강 부회장은 통이 커 믿음직스럽다니까. 의원님과 저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그룹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 관계죠. 참 골치 아픈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텐데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15년 전 사고 말인가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리나 회장님은 아직도 식물인간 상태고 그 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흔적도 없는데. 김 의원의 말에 강태민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15년 전 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딸.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흐릿했던 안개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모르죠. 세상에는 바퀴벌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것들이 있으니까요. 제 삼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 통제해 있습니다. 이제 곧 유진그룹은 온전히 제 것이 될 테니까요. 그 순간 강태민의 손에서 시가가 미끄러졌다. 뜨거운 시가가 바닥에 값비싼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그는 짜증스럽게 욕설을 내뱉으며 시가를 주워 재떨이에 비벼껐다. 김 의원은 동화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믿고 있겠네. 두 남자가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서연은 한참 동안 숨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고 그 중심에는 15년 전 사고와 죽은 딸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서연은 조심스럽게 탕비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강태민이 시가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자리 카펫에 그을린 자국 옆에 작은 USB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김 의원이 동화방을 챙기다 흘렸거나 강태민의 주머니에서 빠진 것일 터였다. 서연은 홀린 듯이 그 USB를 향해 걸어갔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하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 두 남자가 나눈 대화를 증명할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을 줍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USB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허벅지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서연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차갑고도 단단한 의지였다. 펜트하우스를 나온 서연의 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작업복 주머니 속 USB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고 그녀는 방금 그 상자를 손에 넣은 것이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그 두려움 밑바닥에서는 정체 모를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연은 호텔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PC방으로 향했다. 어둡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은 그녀가 평소에 오는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호텔의 어떤 컴퓨터도 안전하지 않았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몇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아우라 호텔 재무, 유진바이오 주가 조작 계획, 그리고 김 의원 로비 장부.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뇌물로 전달된 금액 날짜 장소가 꼼꼼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이 들어있었다. 강태민의 치밀하고 잔혹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파일이었다. 파일명은 안진환 회장 비상계획. 안진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그녀는 홀린 듯이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한 중년 남자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든 듯 누워있는 남자. 그의 얼굴에서 서연은 희미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진환 회장 현 상태 유지 시 5년 내 유산 상속권 자동 박탈. 법적 후견인 강태혁 강태민 부에게 모든 권리 이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서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PC방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뜨거운 열기 매캐한 연기 냄새가 그녀의 폐를 파고들었다. 어디선가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래, 엄마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서연아 안 돼. 어린 그녀는 불타오르는 저택의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작은 몸을 삼킬 듯이 쫓아왔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아빠였다. 아빠는 피를 흘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연아 이걸 꼭. 아빠는 그녀의 손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오르골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잠들기 전에 엄마가 들려주던 자장가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제 부서지는 유리 소리와 사람들의 절규에 섞여 끔찍한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를 안고 있던 아빠의 몸이 축 늘어졌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만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아빠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성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차가운 밤공기 거친 손길 그리고 끝없는 어둠. 저기요 괜찮으세요? PC방 아르바이트생이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서연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안진환, 나의 아버지. 기억의 파편들은 아직 온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15년 전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가 벌인 잔혹한 찬탈극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였다. 서연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낡은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은재 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손에 쥐어준 물건. 비녀의 머리 부분에는 섬세한 난초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USB 파일 속 유진그룹의 옛 로고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이 비녀가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다시 PC방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았다. 유진그룹, 안진환 회장 사고, 난초 문양. 온갖 검색어를 조합하며 과거의 기사들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물의 이름을 찾아냈다. 최상호. 안진환 회장의 집사장이자 평생의 충신.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연히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기사의 마지막에는 그가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처음으로 무단 결근을 했다. 그녀는 낡은 지도를 들고 최상호라는 인물을 찾아 나섰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한옥집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집 앞의 작은 텃밭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혀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깊이가 새겨진 주름진 얼굴. 하지만 곧게 편 허리와 단단한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기계를 엿볼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최상호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최 집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미리 준비해간 수첩을 꺼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환 회장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최 집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안 회장님은 돌아가셨네. 이제 와서 그분을 찾는 이유가 뭔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1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귀찮게 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은비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최 집사의 시선이 비녀에 닿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다. 비녀 머리에 새겨진 난초 문양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것은 안 회장이 어린 딸의 생일에 직접 주문 제작하여 선물한 비녀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 이것을 어떻게 자네가... 최 집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야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갸름한 얼굴형, 깊은 눈매 꾹 담은 입술. 그 얼굴 위로 오래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안주인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졌다. 시간과 고생에 찌들어 많이 변했지만 그 근본은 남아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눈앞에 이 비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최 집사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가씨.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진짜 존재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한 외로운 싸움의 첫 번째 동지를 얻은 순간이었다. 최상호 집사의 떨리는 속삭임은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서연의 감정의 댐을 무너뜨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 집사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고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서연의 팔을 부축해 자신의 집 안으로 이끌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묵향이 감돌았다. 세상에, 세상에. 최 집사는 서연을 자리에 앉히고도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방 안을 서성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서연의 앞에 마주 앉았다.
아가씨 혹시 등 뒤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으십니까? 날개뼈 바로 아래에. 안주인께서 늘 우리 딸만의 작은 달이라고 부르셨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위솥의 목 부분을 살짝 끌어내려 어깨를 드러내 보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오른쪽 날개뼈 아래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영알색 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마지막 확인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최 집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눈앞에 이 말 못하는 청소부 아가씨가 15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유진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 안서연이라는 것을.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최 집사는 탁자 위에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했다. 그의 어깨는 지난 1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회한, 그리고 이제야 찾은 희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등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추스른 최 집사는 붉어진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었다. 그날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최 집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통했다. 그는 서연에게 1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안진환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동생 강태혁, 강태민에 붙인 이 정계와 재계의 검은 세력과 손을 잡고 벌인 끔찍한 음모였다는 것을. 그들은 안 회장 부부가 탄 차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시켰고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뒤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저택에 불을 질렀다. 회장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 후로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강태혁은 회장님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적 후견인을 자처하며 그룹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저택의 불길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가씨 또한 실종되었다고 알려졌지만 모두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최 집사의 증언과 맞물리며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엄마의 비명, 아빠의 피, 그리고 자신을 끌고 갔던 검은 옷의 사내들. 그들은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는 살아남아 기억과 목소리를 잃은 채 어느 낯선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다. 저는 그들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백했다. 강태혁은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를 해치겠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계획에 침묵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죄책감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최 집사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수첩에 글씨를 써 내려갔다. 아저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남아 주셔서, 그리고 오늘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그 짧은 문장에 최 집사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서연에게서 어린 시절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안 회장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이제 슬픔과 회고의 시간은 끝났다. 그들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최 집사에게 건네고 자신이 그것을 손에 넣게 된 경위를 수첩에 적어 설명했다. 최 집사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해 내용을 확인하고는 혀를 내둘렀다. 강태민, 그 애비의 그 아들이군요. 이것만으로도 그를 감옥에 보내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15년 전의 죄를 밝혀내지 못하면 강태혁이라는 진짜 괴물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강태민 하나만 희생시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할 겁니다. 최 집사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공허하고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집어들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호한 필체로 글씨를 써 내려갔다. 제가 돌아가야 해요. 아우라 호텔로. 최 집사는 깜짝 놀라 그녀를 말렸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그들이 아가씨의 정체를 알게 되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갔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아요.
그저 말 못하는 투명한 청소부일 뿐이죠. 그게 제 무기예요. 침묵의 전략. 그 순간 최 집사는 서연의 계획을 이해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적의 심장부, 가장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아무도 하찮은 청소부가 자신들의 비밀을 캐내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서연의 침묵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날 밤 작은 한옥집의 불은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내부 정보원 최 집사는 외부 지원 및 분석을 맡기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과 15년 전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우라 호텔의 회색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무단 결근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청소반장의 호통 한 번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일과는 전과 같았다.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객실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과 귀는 호텔 전체를 샅샅이 훑는 최고 성능의 스캐너가 되어 있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비서실 쓰레기통을 목표로 삼았다. 매일 밤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중앙 처리실에서 그녀는 비서실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가져와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내심의 극한을 시험하는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그녀는 유령 회사의 이름과 해외 계좌번호 몇 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이었다. 그녀는 청소를 핑계로 임원층을 오가며 강태민 주변 인물들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의 비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그의 운전기사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법무팀장이 어떤 서류를 들고 그의 방에 들어가는지.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와 보안팀의 순찰 주기를 파악해 자신만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우라 호텔 임원층의 완벽한 3D 지도와 시간대별 동선 분석 데이터가 그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라 아직 담배 연기와 서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방금 전의 회의 내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지웠지만 싱가포르 계좌, 자산 이전, M&A 같은 단어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서연은 주머니 속의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재빨리 그 흔적들을 촬영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암호화하여 최 집사에게 보냈다. 파쇄된 문서 조각에서 찾아낸 유령 회사, 화이트보드에서 발견한 단서들, 그리고 강태민 주변 인물들의 동선 보고서까지.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정보들만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제국의 그림자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짙은 불쾌감이 새겨져 있었다. 손에 들린 고급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금 전 그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제주도 리조트 부지 매입건이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익명의 제보자가 해당 부지의 환경법 위반 소지를 언론에 터뜨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법무팀을 통해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문제였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이런 식의 불운이 벌써 세 번째였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카피 제품을 준비하던 계획은 경쟁사가 갑자기 출시일을 앞당기는 바람에 어그러졌다.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하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에는 갑작스러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들이닥쳤다. 누군가 그의 내부 정보를 밖으로 흘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쥐새끼가 그의 제국을 갉아먹고 있었다. 젠장. 강태민은 욕설을 내뱉으며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서 운전기사 아니면 그룹 내의 반대파 세력 범인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우라 호텔에는 얼음장 같은 공포가 감돌았다. 강태민은 임원층의 모든 직원을 소집했다.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 안에 쥐새끼가 있다. 내 정보를 빼돌리는 배신자가 있어. 누군지 잡히기만 해봐. 내 손으로 그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남은 인생을 지하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이 직원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모두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로 호텔의 보안 시스템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임원층으로 출입하는 모든 직원은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고 복되는 새로운 CCTV가 빽빽하게 설치되었다. 그리고 강태민은 자신의 신복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전직 용병 출신인 오만석 부장을 새로운 보안 책임자로 임명했다. 오만석의 등장은 호텔 직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배회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연의 활동에 즉각적인 제약을 가져왔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웠고 회의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도 오만석의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던 투명함이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최 집사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물망이 좁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최 집사의 목소리도 심각했다. 예상했던 바요. 강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돼. 더 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오.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강태민의 재무 금고지기이자 온갖 더러운 돈을 관리하는 윤상철 전무의 개인 노트북이었다. 그의 노트북 안에는 강태민의 비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 노트북에 접근하느냐였다. 최 집사가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윤 전무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가 되면 15분간 옥상 흡연구역으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다. 그곳은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는 오만하고 게을러서 자리를 비울 때 노트북을 끄지 않고 잠금 화면 상태로 그대로 두곤 했다. 그 15분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기회였다. 작전 당일 서연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최 집사가 구해준 손톱만 한 크기의 데이터 복제 장치가 그녀의 주머니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오후 2시 55분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윤 전무의 사무실이 있는 복도로 향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정확히 3시 윤 전무가 하품을 하며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서연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청소부의 마스터키는 이럴 때 유용했다. 사무실 안은 고급 가죽과 원목 냄새로 가득했다. 서연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가 잠금 화면 상태인 노트북에 USB 포트에 복제 장치를 꽂았다. 장치의 작은 LED 램프가 깜빡이며 데이터 복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청소 카트로 문 쪽 시야를 가리고 마치 청소를 하는 척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1분, 2분.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데이터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작은 막대가 절반을 넘어섰을 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오만석이었다. 그의 불시 순찰이었다. 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렇게 빠를 리가 없었다. 구둣발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윤 전무의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달칵.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USB 포트에서 복제 장치를 뽑아 청소용 고무장갑 안에 숨겼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오만석의 날카로운 눈이 사무실 안을 훑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 사무실은 오전에 청소 끝났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 다행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최대한 멍청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만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사무실을 번갈아 훑었다. 그는 책상 위를 유심히 살폈지만 잠겨있는 노트북 화면 외에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에이, 재수없게. 벙어리 따위가 뭘 알겠어. 당장 나가. 서연은 구사일생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심장은 터질 듯이 날뛰었고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겨우겨우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기고 나서야 가쁜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손에 쥔 복제장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과연 데이터가 얼마나 복사되었을까? 중간에 뽑아버려서 파일이 손상된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최 집사와 화상통화를 연결한 채 떨리는 마음으로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다행히 파일은 손상되지 않았다. 복사는 70% 정도에서 중단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이었다. 그 안에는 강태민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해외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유령 회사들의 리스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5년 전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이 몇몇 의심스러운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성공했구려 아가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소. 최 집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하지만 서연은 웃을 수 없었다. 오늘 겪은 위험은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강태민의 그물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빠르게 조여오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을 도와줄 내부의 조력자가, 그리고 강태민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윤 전무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안의 파일들은 강력한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들이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부의 정보만으로도 강태민의 검은 제국이 얼마나 깊고 거대한지를 짐작하게 했다. 특히 전략기획실이라는 부서에서 집행된 거액의 자금 흐름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그 돈의 최종 종착지를 알아내야만 15년 전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다. 암호를 풀기 위해선 내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집사가 영상통화 너머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호텔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오. 강태민의 감시망을 피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최 집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박진우 부장. 아우라 호텔 보안 총괄 책임자 말이오. 서연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박진우 부장은 유능하지만 강태민 부임 이후 완전히 힘을 잃고 허수아비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강태민의 신복인 오만석이 실질적인 보안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부장은 원래 안 회장님의 사람이었어. 누구보다 강직하고 충성심이 깊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15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어. 나는 강태민이 그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하고 있어. 서연은 결심했다. 그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정면으로 다가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박진우 부장의 동선을 묵묵히 관찰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다. 최 집사의 추가 조사 결과 그의 어린 딸이 희귀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 중이며 그 막대한 병원비를 유진그룹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이 그의 족쇄였다. 서연은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박 부장이 퇴근하기를 기다려 주차장에 있는 그의 차로 향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아쿠아로 만든 작은 난초 한 송이를 그의 차 와이퍼에 조심스럽게 꽂아두었다.
난초는 옛 유진그룹의 상징이자 안 회장 일가만이 아는 충성의 표식이었다. 난초와 함께 내일 저녁 7시 다운 찻집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남겼다. 다운 찻집은 생전에 안 회장이 박 부장과 단둘이 만나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다음 날 저녁 서연과 최 집사는 약속 장소에서 초조하게 박진우를 기다렸다. 그가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약속 시간이 5분쯤 지났을 때 찻집의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박진우가 들어섰다. 그는 최 집사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최 집사님, 오랜만이오. 박 부장. 박진우의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최 집사는 말없이 서연의 손에 있던 은비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박진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안 회장이 어린 공주님을 위해 직접 주문했던 그 비녀를 기억했다. 설마.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등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을 희미하게 보여주었다. 박진우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다. 최 집사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려 하는지를.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진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다. 강태민이 딸의 치료비를 빌미로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정의와 딸의 목숨 사이에서 매일 밤 고통받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그에게 내밀었다. 저희가 이기면 제가 따님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강태민의 더러운 돈이 아니라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명예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비굴한 침묵을 끝내고 다시 한번 주군을 위해 검을 잡기로 결심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박진우의 합류는 천군만마와도 같아왔다. 그는 그날 밤 호텔의 중앙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윤 전무 파일에 마스터 암호키를 빼내주었다. 암호가 풀리자 그 안에서 경악할 만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15년 전 사고 직후 전략기획실에서 집행된 거액의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단 하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당시 사고 현장의 조사를 맡았던 경찰 간부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물증만 잡으면 됩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강태민의 펜트하우스 서재에는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오직 그의 홍채와 지문으로만 열 수 있죠. 15년 전 사건의 원본 서류와 진짜 증거들은 분명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금고를 여느냐였다.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하면 호텔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5만석의 팀이 1분 안에 들이닥칠 것이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IT 부서에 김민준이라는 젊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실력도 뛰어나고 정의감도 투철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라면 금괴 연결된 비상 경보 시스템을 잠시 동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계획은 세워졌다. 며칠 뒤 열리는 유진그룹 창립 기념 갈라 파티. 모든 임직원과 VIP들이 연 회장에 모여 있을 때 김민준이 5분간 경보를 끄면 그 틈을 타 박진우가 미리 복제해둔 강태민의 지문과 홍채 데이터로 금고를 여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박진우와 최 집사는 비밀리에 김민준을 만났다. 그는 자신들이 가진 증거를 보고는 경악하며 정의를 위해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상주의에 불타는 젊은 청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야망과 탐욕을 그들은 미처 읽지 못했다. 김민준은 그들과의 만남을 몰래 녹음했다. 그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의 복수 그런 것보다는 눈앞의 부와 권력이 훨씬 더 달콤했다. 그는 곧장 강태민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자신이 녹음한 파일과 함께 박진우와 최 집사의 계획을 모두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IT 부서 총괄 이사 자리를 요구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사무실. 강태민은 김민준이 넘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만석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박진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늙은 개새끼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최상호 죽은 줄 알았던 늙은 여우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아직 이 음모의 중심에 이름 모를 청소부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늙은 충신들의 부질없는 반란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처리하겠습니까? 오만석이 물었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아니,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해. 쥐새끼들이 신나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내버려도 한 번에 전부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릴 테니까. 그는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은 그녀를 그저 배경의 일부로 하찮은 먼지처럼 여길 뿐이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눈이 바로 그 먼지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 아우라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났다. 로비에는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세워졌고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별처럼 반짝였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과 VIP 고객들, 그리고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호텔 전체가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그리고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의 이면 어두운 서비스 복도를 오가는 서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쟁터의 위장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들의 원래 계획은 바로 오늘 밤 강태민의 금고를 터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오후 박진우 부장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함정입니다. 영상통화 너머 박진우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호텔 보안 시스템 로그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설명했다. 김민준이 건드리기로 했던 펜트하우스 금고의 비상 경보 시스템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도가 극도로 예민하게 조정되어 있었다. 또한 파티 시간 동안의 임원층 경비 동선은 허술해진 것이 아니라 침입자를 완벽하게 포위하여 가둘 수 있는 형태로 교묘하게 변경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 그 자식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자책이 묻어 있었다. 한순간의 신뢰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뻔한 것이다.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가장 비장의 카드는 무력화되었고 적은 이제 그들의 존재를 인식했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갔다. 계획을 바꾸죠. 그녀의 차분함에 두 남자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함정은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으면 돼요. 대신 무대를 연회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강태민이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죠. 새로운 계획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 그 자리에서 즉시 수립되었다. 적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대담한 도박이었다. 박진우 부장은 갈라 파티의 모든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기조 연설이 예정된 시간에 메인 스크린의 제어권을 몰래 빼돌릴 백도어를 만들어 두기로 했다. 최 집사는 지난 며칠간 물밑에서 접촉해온 강태혁 부자에게 쫓겨났던 안 회장의 옛 충신들을 움직일 준비를 했다. 그들의 증언은 서연의 폭로에 힘을 실어줄 여론의 방아쇠가 될 것이었다. 또한 최 집사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는 검찰 내 라인에 연락해 결정적인 순간에 호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두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온 모든 증거, 윤 전무의 노트북에서 나온 비자금 내역, 15년 전 사건 직후의 자금 흐름, 강태민의 뇌물 장부를 하나의 영상 파일로 엮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작은 방에서 편집에 몰두했다. 모니터 화면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 옆으로 불타는 저택의 끔찍한 사진이 겹쳐졌다. 그 순간 억지로 봉인해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버렸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엄마의 마지막 비명, 우리 딸, 우리 서연이만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뜨거운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아빠의 떨리는 등.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던 남자들의 차가운 눈빛과 공포로 얼어붙어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를 수 없었던 자신의 작은 목. 서연은 목을 부여잡았다. 타는 듯한 고통이 성대를 찢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지금 이 순간조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오르골을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애틋하고 그리운 자장가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가 매일 밤 들려주던 바로 그 노래였다. 서연은 노래를 따라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기 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르골 멜로디에 맞춰 계속해서 입모양을 만들고 목에 힘을 주었다. 엄마.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낸 소리였다. 그것은 완벽한 발음이 아니었다. 갓난아기의 옹가리처럼 어설프고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단어를 내뱉으려 애썼다. 엄마, 아빠. 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마저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갈라 파티가 시작될 무렵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자신의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주머니 속에는 유진그룹의 운명을 바꿀 영상 파일이 담긴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서비스 복도 한쪽 구석의 어둠 속에 서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 찬 연회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의 중심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민이 보였다. 그는 아직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복도의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겁에 질려 떨던 과거의 소녀는 더 이상 없었다.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자신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제국의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리라는 것을.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의 하이라이트. 강태민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유진그룹의辉煌한 과거를 잠시 언급한 뒤 자신이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선포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하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이 세상의 왕이 된 것만 같았다. 유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강태민이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며 축배를 제의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폐옥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잠시 후 단상 위의 스포트라이트와 강태민의 뒤에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만이 다시 켜졌다. 강태민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음향, 영상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웬 소란이야. 당장 원상복구시켜.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유진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강태민 자신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그가 펜트하우스에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영상은 강태민의 비자금 장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은 15년 전의 낡은 신문 기사로 바뀌었다. 안진환 회장 일가의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보도하는 기사였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 하지만 바로 다음 화면에는
사고 직후 담당 경찰관의 아내 계좌로 강태민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이 떴다. 마지막으로 사고 전 단란했던 안 회장 가족 사진과 병상에 누워있는 현재 안 회장의 모습이 나란히 비치며 영상은 끝났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강태민은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이건 나를 음해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초라한 회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다. 하객들은 저 미친 여자는 누구냐며 수군거렸다. 오만석을 비롯한 보안팀이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달려왔다. 강태민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늘 복도에서 마주치던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벙어리 청소부였다. 웬 미친 여자야, 전현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지나쳐 강태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연 회장의 모든 마이크가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증폭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쉰 목소리 고통스럽게 갈라졌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다. 강태민. 그 목소리에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강태민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다니. 서연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다. 15년 전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사람.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유진그룹의 진짜 주인 안서연. 바로 나다. 폭탄 선언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국의 공주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스크린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15년간 숨겨져 왔던 진실을 100일에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고발이 아니었다. 가족을 잃고 목소리와 기억을 잃고 유령처럼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피 맺힌 절규였다. 내년이 감히. 이성을 잃은 강태민이 괴물처럼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 집사와 박진우 부장, 그리고 안 회장의 옛 충신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오만석을 비롯한 강태민의 수족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강태민은 수사관들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화려한 제국은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의 목소리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몇 주 후 서연은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의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기적처럼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날 조짐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한 달 후 유진그룹 회장실. 과거 강태민이 앉았던 그 자리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진그룹은 더 이상 탐욕과 부패의 제국이 아닐 것입니다. 신뢰와 정의,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힘을 되찾아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강태민이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만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제국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을 구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되찾았다. 침묵의 소녀는 이제 제국의 진정한 목소리가 되었다.